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全面的な輸出解禁です。パートナー国からのニーズに応えてで防衛装備移転を行うということはさまざまなこの同志国の防衛力の向上にもなります。 일본이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측 장비나 구호 물자가 아닙니다. 적을 살상하고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전투기, 미사일, 그리고 호위함 같은 공격용 완제품 무기입니다. 패전 이후 80년 넘게 유지해온 평화 국가라는 기본 이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며 그동안 스스로를 묶어왔던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영혼, 즉 전후체제 자체가 종말을 고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군대를 군대라고 부르지 못하고 무기를 무기라 부르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비보통 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명분 삼아 다시 창을 들었습니다. 80년 만에 깨어난 이 동북아의 거인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게 될 다음 장면은 과연 평화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불꽃의 시작일까요? 역사는 가끔 소름 끼칠 정도로 반복됩니다. 120년 전인 1904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였지만 거대 제국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하며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의 구도입니다. 작은 일본이 러시아라는 거인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일본의 등을 밀어준 것은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이 장면 2026년 오늘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자리에 중국을 대입하면 120년 전의 구도는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1920년대 이미 세계 3대 해양국으로 군림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압도했던 일본의 저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과거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대리인으로 삼았듯 지금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일본이라는 방파제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필요에 의해 다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역사의 재현입니다. 지도를 펼쳐보죠. 타이완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작은 섬 요나구니가 보입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이 직접 이 섬을 방문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에서 3000km에 달합니다. 요나구니에서 중국의 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까지 거리는 8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본토를 정조준할 수 있는 창을 쥐게 된 겁니다. 중국은 일본을 핵으로 공격해야 한다며 관영 매체를 통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나구니를 포함한 남서제도 전체를 요새화하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자위대원들의 모습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온몸에 풀과 나무를 두르고 철저히 위장한 채 미사일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방어만을 위한 군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전쟁 가능 상황,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을 언급하며 대비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우리는 8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낍니다. 패전 후 일본의 외교 전략을 상징하는 단어는 요시다 독트린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정립한 이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우리는 돈만 벌자. 일본은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한때 미국의 개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주일 미군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묵묵히 시간을 벌었습니다. 미군이 평안해야 일본이 안전하다는 말이 방위백서에 실릴 정도였죠. 하지만 일본의 본심은 결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략 문화는 근본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둡니다. 일본의 만엔권 집회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는 100년 전 이미 말했습니다. 만국공법은 대포 면문만 못하고 화친조약은 탄약 한 상자만 못하다. 이제 경제력을 회복한 일본은 불편했던 비보통 국가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독트린이 닦아놓은 경제적 토대 위에 이제는 군사 대국화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또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일편 얄미워 보이지만 보통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변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그는 일본을 정상군대를 가진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고 방위비를 증액했습니다. 그가 암살당했을 때 미국 정계가 유례없는 애도를 표했던 이유는 아베가 미국인들에게 일본은 이제 미국에 가장 충실하고 강력한 친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사는 지금 다카이치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로 불립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창설이 논의되는 국가정보회의는 사실상의 일본판 CIA입니다. 정보가 없는 군대는 눈먼 장수와 같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퍼뜨린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정보회의가 분석하는 거대한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정보를 독점하기 시작할 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행보에 중국은 즉각적인 경제 보복으로 응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결정 직후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와 정밀 무기의 필수적인 히토류가 그 핵심입니다. 현재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70%를 웃돕니다. 중국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산 소재를 수입해 무기를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제3국을 거쳐 수입하는 길까지 막았습니다. 일본에게 히토류를 넘겨주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겠다는 공급망의 역습입니다. 일본은 호주 등과 협력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8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사적 창을 들기 위해 경제적 방패가 뚫리는 상황. 일본의 모험은 지금 거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Given the current situation. Please, yes, absolutely.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은 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고 심지어 독려하는가? 과거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가장 두려워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일본이 강해져라라고 외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자와 맞서야 하는 미국에게 이제 일본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대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일본과 미국은 최상의 동맹이라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지지합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철저히 미국 편에 섰고 결국 미국의 축복 아래 재무장의 면죄부를 받아냈습니다. 일본의 변신은 일본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일본의 국가적 야망이 맞물려 탄생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과물입니다. 해군 전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입니다. 일본은 핵 잠수함은 없지만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류급 잠수함입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는 이 배는 중국 해군의 최악의 악몽으로 꼽힙니다. 일본은 이제 이 강력한 무기를 인도나 필리핀 같은 국가에 판매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법적 규제 때문에 무기를 안 팔았던 것이지 못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만약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가성비를 앞세운 K방산에게는 거대한 파도가 닥칠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산 무기가 시장에 풀리는 순간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물론 방산 시장의 판도까지 뒤바뀔 것입니다. 전쟁을 포기했다고 말하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팔고 정보를 수집하며 헌법을 고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일본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위험한 역사의 반복이라 우려합니다. 일본이 다시 들어올린 창은 중국을 겨누고 있지만 그 파편은 동북아시아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조용한 경제대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국가 전략에 입각해 힘을 키워왔고 이제 그 힘을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틸리의 말처럼 국가는 전쟁과 준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역사적 감정과 냉혹한 현실 정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본의 변신은 우리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80년 만에 깨어난 일본의 발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글쎄요,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